저도요. 오케이. 그래도 알 건 알아야 되잖아요. 있잖아요. 이게 아직 논란이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를 어디서라도 세워가지고 왜 박정희가 여기서 죽은 자리라고. 표시가 없죠, 왜? 그러니까 그것이 논쟁이 많으시고. 어떤 사람들은 세우자. 어떤 우리는 사람은 우리는 봤다. 근데 우리는 저기 세워놨다고 봤다. 저기 그 돌들이 보면 정자, 발을 정자를 이렇게 해놨다니까, 이렇게 딱. 저기서 보면 한문으로 발을 정자가 보여요, 보면. 제 눈에는. 세상에 영웅이란 없다. 제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서. 그러니까 나폴레옹을 제일 무시했던 사람은 그 밑에 있는 나폴레옹의 신발을 이렇게 신겨주던 사람이었대요. 가까이서 보면 정말 인간 내면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저런 사람을 왜 존경하는 걸까? 그러니까 이게 박정희도 마찬가지로 밖에서는 모두 이렇게 차단시켜서 영웅화 시켜놨지만 가까이서 보면 나약한 인간이었고 많이 하는 인간이었고 인간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인간을 신격화하거나 영웅화한다는 건 사관에서 굉장히 잘못된 거고 그렇게 하는 거는 배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 대통령실 여기 하면 딱 좋겠다. 권력의 심장부였던 청와대 앞길. 오랫동안 국민과 분리되었던 구중궁궐이었지만 이제는 시민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공간이 품은 역사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이 정도 넓으면, 백악관부터 넓잖아요, 저도. 백악관 거기는 차로다 가면 이렇게 돌아보면요. 여기잖아, 이 정도. 도로가 완전히 웬만한 차 바퀴 빠질 만큼 엉터리로 해놨어요. 또 우리나라 이렇게 깨끗하게 해놓은 데가 어딨어. 그러니까 여기는 크기도 이 정도는 괜찮죠? 백악관도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엄청나게 큰 넓은 데가 있는데. 인왕산과 북악산이 감싸 안은 이 터는 본래 조선시대 경복궁의 후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제는 이곳에 총독 관저를 세웠고 해방 후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경무대 그리고 박정희 시대의 청와대가 자리 잡았죠. 아름다운 풍경 뒤에는 식민 지배와 독재 권력의 역사가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역대 권력자들은 이 광활한 공간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우리는 이곳에 새겨진 권력의 명암을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는 권력자의 발걸음이 아닌 시민의 발길이 닿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과거를 마주하고 미래를 생각합니다. 풍경은 변해도 그 안에 담긴 역사는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변함없이 푸르른 저 산은 이 땅에서 벌어진 수많은 역사의 소용돌이를 말없이 지켜봐 왔습니다. 특히 1968년 북한 특수부대의 청와대 기습 시도 이후 이 지역은 더욱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삼엄한 경비 속에서 권력은 폐쇄적으로 변해갔고 결국 비극의 씨앗을 잉태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 비극의 현장, 한때 지도에서조차 지워졌던 은밀한 공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긴 세월 철책 너머로만 바라보던 그곳. 이제는 누구나 걸을 수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묵묵히 흐르던 시간과 그 안의 진실을 마주하려 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평화로운 공원. 하지만 이곳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던 현장입니다. 역사는 때로 이렇게 일상적인 공간 속에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무궁화동. 이게 무궁화동 사람인데. 이곳이 바로 1979년 10월 26일 18년 독재 정권이 막을 내린 궁정동 안가 터입니다. 지금은 무궁화동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역사의 기억까지 덮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요? 세상에. 아이고야. 시바스 리갈 냄새가 안 나는데 아직. 이게 언제 조성됐어요? 그런데 이제 김영삼이가 네네. 대통령 된 다음에 이걸 다 부숴버렸어요. 안가가 다 없어졌어요. 역사를 청산한다는 명분으로 건물은 철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흔적마저 지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요? 여기다 바를 하나 차려가지고 시바스 리갈 31년산 딱 이렇게 써가지고 서면
엄청 잘 된 동네. 다크 헤리티지를 기억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의 비극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심수봉도 못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맞아. 근데 심수봉은 뭐 저기 그때 있었죠, 그 서거 때. 근데 심수봉은 너는 병풍 뒤에서 노래해라. 기타 쳐가지고 자기는 안 죽었다고. 그 말이 맞는지 농담인지 모르지만 그날의 진실은 여전히 논쟁적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며 그 끝은 결코 평화롭지 않다는 역사적 교훈입니다. 이게 이제 그 상황? 김상현 집사라고 해서 이제 이것만 남겼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저 분지에 그 소나무 있잖아요. 아, 네네. 저게 이제 돌담 뒤에 예, 안가의 나둥인데 네. 이걸 김영삼 때 안가를 다 없앴는데 이걸 조성했던 그 건설업자 사장이 박정희가 그 죽었던 자리를 이렇게 다 없애는 건 좀 그렇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혹시 재건을 하면 그거 잘 알아볼 수 있게끔 분재를 저렇게 심을 때 저게 이제 그 박정희가 총 맞은 나동에 거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해놨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쯤 네, 되는 거예요? 여기쯤 이제 서쪽이고 여기가 바로 총 맞은 자리다.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모르고 저는 이제 이렇게 지나쳐가지고 이제 그 저쪽에 자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윤동주 기념관을 가려고 여기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제가 여기 서 있으니까 어떤 노인분이 어르신이 저한테 오시더니 이렇게 질문했어요. 정말 저 깜짝 놀랐는데 역사를 좀 아세요? 그렇게 물어봐.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역사를 좀 안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망설이고 있었더니 갑자기 얼굴 화색이 도우시더니 그렇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박정희가 총 맞아 죽은 자리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와 같이 얘기했는데 아무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근처에 사시는 그런 해설가 하시는 분 같은데 그걸 자세히 그렇게 설명해 주세요. 근데 박정희는 실제로 우리가 잠깐 분석해 보면 박정희는 일본 사관학교를 진학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구 사범학교 출신이었는데 만주에다가 일본의 사관학교를 만들었는데 거기를 조선인은 못 들어갔어요. 조선인을 뽑질 않아요. 일본 애들만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관생들을 뽑았는데 만주 사관학교에 어떻게 들어가는 분이 그 박정희가 초등학교 그 사범대학을 나와서 초등학교 교사였었는데 손가락을 깨물어갖고 혈서를 썼어요. 자기가 만주 사관학교에 그렇게 일본의 천학을 위해서 그렇게 들어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봤던 그 만주에 있는 그런 뭐 일본과 그쪽에서 감동해가지고 조선인을 특별 배려해가지고 박정희를 뽑았어요. 근데 박정희는 거기에 이제 같이 있었던 조선인들의 그 증언에 따르면 평상시에 말이 없었대. 근데 갑자기 진압하러 나간다 이러면 막 갑자기 일어나갖고 팍 뛰면서 빠가야로 뭐 이러면 칙시오 이렇게 일본말로 이렇게 욕하면서 그렇게 그 활기에 차서 그렇게 오늘 뭐 나가서 이렇게 싸우는 거에 대해서 좋아했다는 그런 일화도 있어요. 근데 그 박정희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평가하기에 일본 육사를 마지막 졸업한 사람이다. 일본 사관학교를 그 정신을 마지막까지 지켰던 대표적인 사람이 박정희다. 이럴 정도로 상당히 그 일본에 그렇게 이제 그 훈육이 되고 그런 정신력을 가졌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가끔 일본 사무라이 그 영화를 즐겨서 봤고 특히 우리나라에 이제 새마을운동부터 시작해서 그런 모든 정책들이 일제시대 때 그 일본 시대 때 우리 식민지에다 실행했던 정책들이 그게 조선 갱생운동 뭐 갱생계획 뭐 운동이랄지 실력 양성운동 뭐 이런 거 이건 민족주의고 조선의 갱생 뭐 이렇게 해서 그 뒤 30년대 일본의 농업정책 이런 것들은 일본이 우리나라 조선시대 식민지에다 하려고 했던 그 정책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새마을운동이랄지 이런 데다 적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일본의 그와 같은 정신이 관통돼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건 박정희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재밌는 부분은 추진력과 이런 걸 앞세워가지고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혁혁한 공헌을 한 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이제 너무 그 기간이 길어지고 독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지루해졌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그 밑에 이제 채용사를 둔다거나, 그 다음에 엉뚱한 방향으로 이런 안가에 가서 술을 먹는다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과 같은 것들을 하게 됐는데, 박정희가 그 총 맞았을 때 그 당시에 저는 저 전방 강원도 화천에서 근무했어요. 병장을 달았는데 갑자기 그 진돗개, 이게 진돗개 3개, 진돗개 1, 진돗개 1, 뭐 그렇게 걸리더니 대포권 3, 대포권 2, 대포권 1이면 전쟁이고. 예. 그래서 포를 다 박멸하고 그렇게 했는데, 훈련소에서 훈련 마치고 우리 부대에 파견온 3명의 신병이 그날 들어왔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날에 그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전방에다 전화를 해봤더니 뭐 25사 어대하고 지금 북한군하고 총격전이 일어나서 우리도 대기 중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서 박정희가 죽었는지 어떤지. 그러니까 전쟁이니까 전부 이제 실탄 지급하고 다 군복 입고 전부 이렇게 무장 상태에서 곧 전쟁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쫄병 3명이 구석에 가서 서서 막 그렇게 앉아갖고 울더라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심각했는데, 그래도 아무런 별다른 일이 없었는데 그 다음 10시쯤 되니까 방송에서 처음으로 박정희가 서거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 전방에서 처음으로 그런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모든 게 통제되고 그랬던 시절이고, 서울대학교 농대에 다니던 우리 선임 고참은 이 휴가에 갔다가 라디오를 들고 왔었다. 라디오를 들고 와가지고 대공에서 그걸 라디오를 들었나 봐. 그게 북한 방송 들었다고 해갖고 명칭 갔어. 서울대학 다녔어. 그래서 상당히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전부 다 감시하고 그랬던 시절이었는데, 바로 그 시기에 이제 박정희가 우리 죽은지 몰랐는데 박정희가 죽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년돼가지고 제대할 때쯤 되니까 똑같은 상황이 펼쳐졌는데, 그때는 이제 전두환이 그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제 친구의 증언에 의하면 수도사령부에서도 수도사령부에 있었는데 같은 내용관에서 정승화 편과 전두환 편이 갈라져갖고 서로 총을 쐈대. 총알이 튀고 막 이렇게. 그리고 자기의 그 중대장이 그 상황을 못 견뎌갖고 동경 앞으로 일어나고 저는 도망갔다고. 어머나. 그래서 도망가는 거 쐈대. 다행히 맞아서 죽지는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영창 얘기했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벌한 시기에 사적인,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 되려고 하는데 전체 군인을 동원해서 쿠데타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펼쳐졌어요. 박정희가 이제 정치에 흥미를 잃고 여자 관계에 몰두했는데, 그거 이제 비사하고 서로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이지만 실제로 공식적으로 얘기해보면 채용사가 딴 게 아니고 임금이 어떤 여자한테 잘 건지 그거를 정하는 조선시대 관리예요. 그게 내시로 비슷해가지고 어떤 빈을 드릴 건지 어떤 나인을 드릴 건지 이거를 다 정하는. 근데 그게 이제 박정희 때 채용사라는 관직이 생겨가지고 그 채용사가 한 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박정희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했다 이러는 것들도 이제 그 기록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이제 김재규가 진술한 내용을 공개를 않고 비밀에 붙였어요. 근데 김재규는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런 상황을 다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게 기록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김재규가 얘기한 건 어느 정도 정확한데, 그 당시에 그런 정도로 얘기한 거 보면 박정희가 그렇게 여자를 꼬같이 했던 건 특히 그러기 위해서 그때 그 앨범 이런 걸 조사한 다음에 거기에서 예쁜 여자 고르고 좋아하는 스타일을 골라서 그 압박을 가하고, 그 압박하는 방식은 간단했어요. 네 아버지가 접선해서 지령해서 그렇게 됐다. 그래서 이 사실을 네가 어떻게 처신하에 따라서 다르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효심이 깊은 딸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입을 다물었고. 권력이 사유화될 때 국가 시스템은 개인의 욕망을 위해 오용됩니다. 이것이 독재의 가장 큰 해악입니다. 집안 3대가 멸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상족이 그냥 감시에 들어가서 심각하게 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압박을 견뎌내지 못해서 그렇게 했다고들 얘기해요. 그런 부분이 왜 그렇게 얘기해서 야사처럼 얘기하지만 그게 실제로 사실일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문할 때. 그래서 우리 지금 그렇게 얘기 않고 있지만 그러는 것들이 야사처럼 얘기된 부분들이
사실로 드러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따져보면 박정희는 의외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음. 이런 얘기는 그래도 아직은 조심해. 그러니까 막걸리 먹고 시가스 리걸 마시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서민적이고 그런 성향을 지닌 것 같지만 의외로 일본의 그런 잔혹성과 그거를 그렇게 기질적으로 갖고 있어서 욱하는 그런 성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박정희는 원래대로 얘기해보면 공산주의자였어요. 박정희는 형은 북한에 가서 그렇게 그 공산주의자로 활동해가지고 그 박정희 형 그 친필을 갖고 내려와서 박정희한테 전달하고 그랬던 일도 있었어요. 그 박정희가 자랐을 때 그 형을 가장 존경했다고, 사촌형인가 그렇게 되는데 같이 자라면 굉장히 존경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 친필을 가져온 건데 답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되는데, 그러니까 국가를 이렇게 압제, 독재 속에서 일정 부분 발전시킬 때 효율성과 이러는 것은 갖고 있었지만 실제 왕처럼 그렇게 지냈던 것이 전두환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또 이어져서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건 박정희가 첫 번째로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게 계승됐다. 그걸 단절시킨 사람이 김영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에 다 해체하고 이거 다 철거시켜서 맞아요. 흔적도 없이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과단성 있게 그렇게 했던 건 김영삼이가 그렇게 했던 게, 노가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런 정신으로 우리나라 사회를 일단 그 군부의 그런 가지를 쳐낸 거는 청의 가지를 쳐서 단절시킨 건 정말로 김영삼의 공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금융실명제도 그때 했죠. 금융실명제도 그렇게 처리했고, 그러니까 이 개혁은 그 대통령이 되고 집권에 1년 사이에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좀만 오래 가면 전부 여기저기서 그 반감과 이러는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개혁 정치를 실행해내지 못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독재는 길게 가도 그렇게 20년을 잘 못 넘긴다네요. 박정희는 18년을 하고 끝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총 맞아서 죽는. 그러니까 김정희가 총을 쏠 때 차제철 때문에 총을 쐈지만 이런 버러지 같은 놈을 그렇게 한다고 각하는 그렇게 신임한다고 하면서 욕하고, 그래서 그것도 못 믿어갖고 직접 권총을 들고 김정희가 그 박정희 그 머리통에 대고 쏴서 죽이는 확인 사살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앙금이 깊었으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세상에 영웅이란 없다. 제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서, 그러니까 나폴레옹을 제일 무시했던 사람은 그 밑에 있는 나폴레옹의 신발을 이렇게 신겨주던 사람이었대요. 근데 우리도 높은 사람도 모셔봤지만 가까이서 보면 정말 인간 내면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저런 사람을 왜 존경하는 걸까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박정희도 마찬가지로 밖에서는 모두 이렇게 차단시켜서 영웅화 시켜놨지만 가까이서 보면 나약한 인간이었고 많이 하는 인간이었고 인간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인간을 신격화하거나 영웅화한다는 건 사관에서 굉장히 잘못된 거고, 그렇게 하는 거는 배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인간은 정말로 평등한 거고 음과 양이 있듯이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고 항상 장점만이 드러나진 않는 그런 관계다.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상당히 그게 이제 우리 박정희나 이때 주었던 우리가 이제 깨닫고 실천해야 될 그런 것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가 결국은 그러면 안가 자리였다는 그렇죠. 얘기인가요? 안가의 여기가 나동이었습니다. 안가의 나동. 가동, 뭐 나동 이렇게 다동 이렇게 있었는데 여중에가 이제 술 먹고 여기가 이제 심수봉이 이제 병풍비에 노래하고 신재순이 그렇게 해서 거기서 원래 그 심장은 뒤에서 기타 반주했대요. 그리고 뒤에 여기 노래한 건 미국으로 건너갔던 신재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리고 그 두 명만 그렇게 포커스를 맞췄는데 실제는 여러 명이 이제 여자가 있었겠죠. 이렇게 이제 두 명만 이렇게 포커스를 맞췄죠. 심수봉하고 신재순하고 이렇게 맞췄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그 채용사들이 가진 나쁜 짓을 하고 당시 연예인들을 불러서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뭐 우리가 아는 연예인은 거의 다 불려갔다고 해도 확인되지 않은 풍문일지라도 이러한 이야기가 회자되는 것은 당시 권력의 도덕적 해이를 방증합니다.
역사는 기록된 사실뿐만 아니라 시대의 공기와 사람들의 인식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재밌는 게 많아요. 임금 때는 채용사가 4시였잖아요. 근데 박정희 때는 채용사가 4시가 아니잖아요. 어디 실세였죠. 실세. 실세 중에 실세. 그러면 왕조 시대의 구습이 현대 국가에서 재현되었다는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이는 당시 권력이 얼마나 제왕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며 민주주의의 퇴행을 경고하는 역사적 교훈입니다. 여기는 집소, 저쪽은 저쪽은 이제 안가나동. 안가의 나동에 저 That's 소나무를 기준으로 best. 그게 이제 아, 박정희가 있었던 데다 이렇게 이제 그 When 차장이 they 거꾸로 그 only 소나무를 two or 심어서 four years young. 이게 이제 그 자리라는 걸 알렸던 거예요. 야, 굽어진 소나무 한 그루만이 그날의 참혹했던 현장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때 신처럼 군림했던 절대 권력자의 비참한 최후.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권불 10년, 권력은 10년을 가지 못한다. 화무 11홍, 열흘 동안 붉은 꽃은 없다. 이곳은 우리가 끌어안아야 할 어두운 유산, 다크 헤리티지입니다. 근데 그 서민적이었는지 아니면 그게 시바스리가 12년상인지 31년상인지가 그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막걸리를 마시는 서민 대통령의 이미지와 고급 양주를 즐기는 독재자의 모습. 이 극명한 대비는 박정희라는 인물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한 인물을 평가할 때 만들어진 신화가 아닌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그의 공과를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역사를 존중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이 나무를 세워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남겼다고. 굿바이 박정희. 여름 때는 이쁘게는 다 수국이네요. 수국과 네. 이 무궁화를 다 이렇게 심어가지고 무궁화하고 예. 그래서 무궁화 동산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무궁화 동산. 무궁화. 그래서 이거를 쌓으면서 네. 그렇게 해서 저렇게 나무로 표시했다니까요. 그 나무로. 예. 이 굽어진 나무라고 하니까 저 나무가 이제 여기가 나무네요? 네. 여기서 축 맞은 것 이것도 같아요. 굽었고, 예. 이것도 굽었고. 야, 저거네. 저거예요, 저거. 아이고. 안 돼요. 안 돼. 그 나무를 발을 정자로 이렇게 한자로 써놓은 것 같아요. 일부러. 그렇게 해서 박정희의 정자로 딱 만들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사라진 역사의 현장에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12월에서. ENTJ. 그러니까 그런 표시를 전혀 남기지 않았어요. 표식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관심 없네. 관심 없어. 전혀. 내가 말하면 아무도 안 듣듯이 저 사람들도 똑같이 관심이 없어. 관심 없죠. 할 수가 없죠. 저는 저 돌이 박정희의 정자를 갖다 그려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야, like, 야. 한문으로 저 정. 발을 정자를 써놓은 오케이. 것 같아요. 저쪽에서 보면은 정자가 보여요. 저도. 오케이. 그래도 알 건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있잖아요. 이게 아직 논란이 많아. 그러니까 여기를 허지석이라도 세워가지고 글쎄요, 왜 박정희가 여기서 죽은 자리라고. 없죠, 왜? 그러니까 그것이 논쟁이 많아 지금. 어떤 사람들은 세우자. 어떤 사람은 우리는 봤다 근데 우리는 저기 세워놨다고 봤다. 저기 그 돌들이 보면 정자 발을 정자를 이렇게 해놨다니까 이렇게 딱. 저기서 보면 한문으로 발을 정자가 보여요 보면. 제 눈에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아픈 역사일수록 더욱 그러합니다.